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공간 같은 코다의 생존 이야기에 대해서 오빠라고 하는 얼굴이 저는 최민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공간, 같은 코다, 생존 스토리 강연자 동생 최연서입니다. 아마도 같은 코다인데 왜 둘이 같이 나왔지?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는 주제처럼 자라온 환경이 다른 코다이기에 사람 모습이나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전라도 광주에 사셨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마산에 사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마산에 놀러 가셨다가 저희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에 반하셔서 완전 천들이 반하셨죠. 반하셔서 어머니를 광주로 다 피워오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광주에서 부모님이 사셔서 제가 임신해서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접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태어난 것 뿐이에요. 예전에는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구두 제어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서 이제 조공이라고 하죠. 벽돌 쌓는 일,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전국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했어요. 솔직히 수입도 크지 않아서 조금이셨습니다. 그다음 1년,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정도 만에 갑자기 또 어머니께서 임신을 하신 거예요. 임신 누구야? 제가 때문에 저는 예전에 저희 집 수입이 조금이었는데 그 당시도 생활이 어려서 두 아동을 키우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셔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전남 보성의 벌교에 저희 조부모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조부모님한테 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태어나서 살았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부모님과 소통 방법은 부모님과 홈사인으로 제스처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부모님께서 가르쳐준 수어를 통해서 조금씩 차츰차츰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 3살부터 7살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그 벌교에서 살았어요. 저희 청인 아동 친구들하고 놀고 지냈었죠. 근데 어느 날 아마 예전에 1월 1일 날 또는 뭐 추석날, 설날의 명절, 추석날에는 부모님이 오셨었어요.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 오신 게 아니라 동생도 같이 왔었죠. 누군지 모르는데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동생 생각 없어요. 친구들이 좋았거든요. 친구라고. 동생만 수화 쓰는데 부모님 수화 쓰는 전 모르니까 동생 친구가 그런 게 먼저 좋았어요. 그때 당시 제 느낌입니다. 네, 저 어렵한 기억으로는 제가 오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장녀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오빠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항상 저는 부모님과 셋이서 생활했기 때문에 오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절 때, 추석이나 설날 때 이제 조부모님 댁에 가면은 오빠야 라고 어머니께서 오빠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 그렇구나, 그냥 벌교에 사는 오빠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별로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어요. 조부모님 댁에 사는 오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써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빠한테만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오빠에게 큰 관심을 가져주셨죠. 그때 지금은 제가 밝은 성격이지만 옛날에는 조금 소심한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척분들께서 뭘 여쭤보시면 네, 아니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친척분들께 통역만 했었습니다. 외동인 줄 알았다고요? 저도 벌교에서 저도 왕자라고 자랐어요. 왕자라고 시대부터. 그리고 부잣집 왕자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 타이틀 가지고서 남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참나 웃겨서. 제 명절에 본 농문이 오셔서 여동생한테 소개하시면 제가 나이 7살 때 농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저를 갑자기 또 데려가시더라고요. 저 싫다고. 저는 할아버지 앞에 살고 싶다 그러고. 근데 저 수학 몰라가지고 그냥 거부만 했었죠. 근데 그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재활이라고 거덜이 하신다고 해서 근육이 그냥 이렇게 해서 엄청나 우락부락 저를 자꾸 끌고 가서 제가 힘이 있나요? 그냥 끌려가 싫다고 울었지만 저 결국은 지쳐 잠들었고요. 눈을 떠보니까 어디에요? 광주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생활을 했는데 저에게는 비상사태의 날이 발생했습니다. 그 시골에서만 보던 한 두세 번 정도 봤던 그 오빠가 내 친오빠라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같이 생활해야 된다라고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두세 번 이상 충격을 받았고 혼돈의 카오스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온통 제가 뭐라고 외쳤냐면 비상사태! 비상사태! 119를 불러야 한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라고 제 머릿속에서 온통 그렇게 휘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저 수학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저 벌교에서 살 때 말로 음성언어로 소통하고 음성언어 원래 집에 갑자기 오니까 뭐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 사람은 수화라고 저는 뭐 수화도 모르는데 좀 말도 못하고 몸짓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그냥 집에 혼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냥 TV만 보는 것 뿐이었어요. 집에서 세 사람은 통화 수화로 대화하는데 저는 모르죠. 저는 저 혼자 생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집에서 조용하게 생활했어요. 왜냐하면 수화로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차분하게 조용하게 지내던 날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데요? 무슨 뭐? 정말 갑자기 어느 날 오빠가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계란 후라이 붙여줘 계란 후라이 그리고 콜라 과자 이렇게 악을 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누나였고 제 오빠가 남동생이었으면 제가 뺨을 후려쳤을 텐데 제가 그러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여동생이어서 운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빠가 봤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희 오빠가 너무 안타까워서 많이 좀 보살펴 주신 것 같고 대신에 저는 저희 부모님께 뭐 해줘라고 하면 기다려 잠시 기다려 나중에 이렇게만 항상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평화로웠던 나날이 온전히 사라지고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 너무 화가 났죠. 침입자가 나타난 날이 저는 정말 그때부터 화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렇게요? 제가 저렇게 저는 사실 저 생각이 잘 안 나요. 제가 예전에 지금 말을 보니까 이제 되돌아보니까 제가 좀 그랬었나 약간 뭐 그런 드지만 지금 내가 침입자라고요? 맞아요. 제가 침입자라고? 저는 제 생각에 전 여동생은 지원자 생각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전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동생 말고는. 때문에 제가 말을 하면 여동생이 부모님한테 수화를 전달해주고 수화를 보고 여동생이 저한테 말을 해주기 때문에 저한테 꼭 필요한 지원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집에 있을 때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집에 아무 여동생이 없어요? 전 말을 하지 못하는 가만히 또 침묵할 수밖에 없고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침입자가 수화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알다, 모르다, 주세요. 정말 유치한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그런 수화를 알고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조금씩 수화를 가르쳐 주셨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오빠한테 너 여동생 언어 수준이 어때? 말하는 수준이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잘해? 못해? 물어봤더니 최민우 군은 계속 이제 청인 사회에서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동생 최연서 말 못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저는 억울했어요. 뭐가 억울해요? 잘못한 거 말고. 그것 때문에 제가 유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억울한 일이 없었더라면 전 유치원에 안 갔을 텐데 평화로운 5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아마. 아니 정말 기억 안 나죠?
전 청인사회에서 청인집이라고 오히려 대화를 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 보면 저 수화로 하잖아요. 부모님하고 말을 거의 안 해요. 여동생도요. 말 못했던 거 맞아요. 그 대로를 전달한 것 뿐입니다. 정말 뻔뻔하네요. 때문에 말 못했던 거 하는데 뭘? 제가 거짓말했나요? 네, 말 알고 정말 있습니다. 중요한 거 그렇게. 배우면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유치원 다니고 배워서 좋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전에 저도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도요. 입학하고 나서 그 반에서 저 솔직히 부진한 반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기억니은 한번 해보려면 제가 솔직히 기억니은을 잘 몰랐었어요. 창피하지만 잘 몰랐었어요. 장애 그래서 저 부진한 학생 부진학원 가서 거기서 나머지 공부 배웠죠. 왜냐면 저는 학교에서 벌교에서 잘했잖아요. 벌교 잘했을 때 자연하고 함께 생활해가지고 새 보고 메뚜기 잡고 여러 가지들 개구 잡고 그런 것들 생활해서 기억니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저 솔직히 한글 잘 몰랐었습니다. 그 상태로 학교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 음성원을 시작할 때가 5살 때였을 거예요. 친척분들이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5살쯤 말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유치원에 갔을 때 의미가 없었던 게 그냥 선생님께서 여쭤보시면 네, 아니요, 끄덕끄덕 이렇게만 대답을 했거든요. 네, 아니요, 입모양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표정으로 끄덕끄덕, 아니, 절레절레 이렇게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제가 소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춤주춤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남동생분, 제 작은 아버지께서 동화전집 카세트를 보내주셔서 저희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거 갖고 듣는 연습, 말하는 연습을 해라라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카세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는 저희는 카세트를 틀어서 동화전집을 켜서 동화를 듣게 되었고 그 동화를 듣고 이제 항상 웃는 나날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렸어 2 포스터 혹시 보셨나요? 그 사진 혹시 보셨나요?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희 오빠랑 제가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범죄 현장의 사진을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증인이신 거예요. 지금 착하게 선하게 보이는 지금 학교 교사인 저희 최민우 군 범죄자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보이시죠?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제 모습 저희 오빠가 한 짓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벌교의 할머니 집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그때 아마 카라멜을 똑같이 반으로 나눠서 저희가 가졌어요. 근데 최민우 군은 다 먹었고 저는 조금씩 아껴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가지고 있었는데 최민우 군이 그걸 보고 침을 흘리더라고요. 그거 2개 내놔! 라고 해서 저는 싫어! 내 거야! 최민우 군이 2개 주면 내 장난감 빌려줄게! 해서 그걸 들은 저는 여기는 조부모님 댁에 있는 장난감은 대부분 다 최민우 군 거였기 때문에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권리는 최민우 군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라멜 2개를 주었고 최민우 군은 그 2개를 또 낼름 금방 해치웠어요. 또 남아있는 카라멜을 조금씩 야금야금 먹고 있는 모습을 본 최민우 군은 또 야 최현석 비닐봉지 큰 거 하나 가져와봐. 왜? 거기 카라멜 그거 버려야지. 그냥 두면 위험해. 비닐 어디 있는데 찾기가 어려워. 할머니한테 물어봐. 그래? 알겠어. 할머니 비닐봉지 큰 거 하나 주세요. 할머니 응 그래. 비닐봉지 더 줄게. 그래서 오빠 여기 비닐봉지 가져왔어. 카라멜 여기 2개 놔두면 돼. 잃어버리면 위험하니까 이 비닐봉지에 둬야 돼. 알았지?
그리고 너도 여기 같이 들어가. 그러면은 잃어버릴 일이 없을 거야. 그래서 아 그래? 정말? 알겠어. 해서 제가 4살 때 비닐봉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카라멜과 같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비닐봉지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최민우 군이 그 비닐봉다리 손잡이를 묶고 아니에요. 저렇게 아닙니다. 신난다듯이 표정을 먹지 짓고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닐봉다리를 들어서 저는 들려올렸죠. 그 보신 아버지가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범죄 현장 사진입니다. 저는 울고 있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범죄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기억을 잊지 저도 못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잠깐만요. 범죄자. 네,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 일을 다 기억하지?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정말 와. 대단해요. 저기 포스터 사진을 하고 싶을 때 이 사진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했는데 왜 이 사진을 하려고 했더니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 자 지금 갑자기 이걸 소문을 내고 싶었나 봐요. 저를 좀 완전 범죄자 만들죠 지금. 저 당황스럽습니다. 저 기억. 네, 저 다 기억 기억나요. 안 나요. 대단한 기억 대단하세요. 전 피해자예요. 대단합니다. 저 과자고 그거 없어서 그런 게 봐봐요.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제가 기억을 돈을 하는데 빚에 다 먹죠. 잠깐 여러분 자 보시죠. 바이킹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바이킹 배 놀이공원 하는 바이킹 아시죠? 저 여동생이 타본 적 없다서 거기 비닐봉지 넣어서 앞뒤로 흔들어서 바이킹처럼 재밌게 놀아주려고 여동생 불러서 비닐봉지 그 들어가라고 해도 그 무겁게 들어가서 바이킹 태워주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해주려고. 정말 저 보세요, 저 얼굴 보세요. 웃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저 천사 같지 않습니까? 저 천사 같지 않아요? 이게 지금 웃고 있는 건가요? 제 표정이 어떤가요? 버리려고 여동생을 누가 버리려고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고합니다. 저는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저 여동생의 행복을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움을 위해서 주려고 했던 이날 것입니다. 저는 이날부터 고소공포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생겼어요. 오빠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한 사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사람 같은요. 사과하세요. 제가 길게 사람들 많은 알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네.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자 바이킹 태워준 목적. 아니요, 정말 믿지 바이킹 못합니다. 태워준 목적이라고.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정말 이제 뻔뻔하네요. 참으시고요. 거짓말이요. 능글맞게 하시네요. 지금까지 저를 보셨을 때 제 성격이 어떤가요? 밝아 보이나요? 그쵸? 활동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말수도 정말 적고 조용하고 정말 소심했던 아이였습니다. 안 믿기시죠? 지금 믿지 못하시는 눈빛인데 혹시 믿으시나요? 그냥 다들 끄덕끄덕 하시지만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쯤에 항상 제 주변에 친구가 없었고 저는 혼자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때 그냥 혼자 학교 생활을 하다가 저희 선생님께서 한번 발표해봐 하시면은 저는 땀 뻘뻘 흘리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어느 날은 우연히 한 5학년 때쯤 학교 방과 후 시간이 여러 개 있잖아요. 방과 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뭔가를 신청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무용반이었습니다. 제가 무용반? 이게 뭐지? 일단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무용반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한번 무용을 배우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 제가 깨달았어요. 무용은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액션으로만 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예술이잖아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그냥 말을 하는 것보다 몸으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감정을 몸으로 표현한 걸 한번 해봐라는 의미로 신청을 해주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무용반을 다니기 이후부터 제 성격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용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무용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목표로
그런데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예술고는 학비가 좀 비싸잖아요. 숙소랑 이런 거 여러 가지 부분에.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항상 이제 제가 부모님에게 부모님 통역으로 제가 돈을 항상 빌렸습니다. 돈이 없으니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제가 항상 그 통역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여동생이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동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수화 소통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항상 있을 때 부모님하고 대화가 없고 그냥 TV만 왔어요. 그냥 그때는 TV만 좋다라고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20살 정도 됐을 때 전 집에서 솔직히 독립해서 혼자 살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소통이 안 되니까 집이라는 의미가 없었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같이 살때 부모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의 애착가정 나이에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랐잖아요. 3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애착관계라고 생각하는데 3살, 7살 때 생활을 벌교에도 조부모님과 같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부모님 원하시는 제가 원하는 거에 대해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해 살아있는 거고 그 부모님에 대한 관계가 솔직히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혼자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집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다툼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같은 것들요. 아마 그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했다면 그 예술 고등학교는 조금 달라요. 그 선후배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쉽지 않은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이 전혀 만만치 않았어요. 다른 친구분들은 예술고 진학을 위해 이제 다니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학교 후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지만 했고요. 기숙사에 들어가면은 영상이 계속 울렸었어요. 영상 전화가 계속 울리면은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저희 부모님 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제 부모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술고를 갈 목표는 제가 도피하고 싶었어요. 도피성으로 예술고를 진학하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고로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모님한테 영상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오빠는 맨날 화를 내고 계속 싸웠다고 하고 계속 전화가 오고 그리고 제가 도피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더 갇혀버린 곳으로 변해버린 거죠. 감옥 같았어요. 제가 2배 더 예술고 생활이 2배, 3배 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마 우연히 이제 회장이 되었고 각종 역할에 이제 장이 되었어요. 회장이 되었을 때 항상 부모님께서 회의를 오셨어야 됐는데 저희 부모님이 청인이신가요? 아니죠. 농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시기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마음이 여러 가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한테 힘든 일을 줬기 때문에 부모님도 내가 힘든 거 똑같이 고생을 해봐 라는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통역사랑 같이 와 부모님 아니야 괜찮아 나는 농인이잖아 나는 안 가도 돼 괜찮아 난 안 갈래 아니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꼭 참석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통역사랑 같이 와 제가 이제 울긋불긋 하면서 부모님한테 통보하는 형식으로 와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부모님이랑 통역사가 2분이 함께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엿보았는데 부모님이 통역사랑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수화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 회의 내용이 이렇구나 라고 보시는 걸 보고 이제 농인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농인에 대해서 조금 창피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부모님 보고 와봐 라고 하고 나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농인 분호도 나처럼 수화로 표현할 수 있구나 수화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전주에서 다녔고 집은 광주였어요.
이제 전주로 계속 올라와 했고 부모님은 항상 광주에서 전주로 차를 끌고 이동하셨습니다. 아마 저희 집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 행사 때 이제 선물 같은 거를 가지고 오시고 이제 회장인 저를 위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이제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년 졸업한 후에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선택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이제 광주에 있는 학교를 전액 학비 무료 지원인 그곳에 가야 되냐, 아니면 예고를 가야 되냐, 이 선택이 있었죠. 전 확실하게 마음을 결정했어요. 그냥 광주에서 제 본가가 광주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숙식 같은 거는 해결이 되잖아요. 무료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광주에서 학교를 다녀야지 했는데 부모님 생각은 달랐어요. 그냥 서울로 가, 서울로 진학해 라고 했어요. 제 꿈은 당연히 서울 생활이 맞죠. 이제 서울로 유학하는 게 맞죠. 전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제가 본 모습들은 가정 환경이 좋지 않고 어렵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가게 되면은 더 집이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끝에 부모님께서 서울로 입학해 하셔가지고 서울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입학하게 돼서 기숙사랑 학교 그냥 입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로 진학을 하게 되면은 기숙사나 학비 등 생활비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항상 영상 하시면은 힘들다, 뭐 어렵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항상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영상으로 말씀해주시고 예전보다 너무 어두워진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고 내가 서울 생활을 접고 그냥 경기도로 이전을 하는 게 숙소로 옮기는 게 더 낫겠다.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니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빠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여동생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였죠.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내일 집에서 쫓겨난다고 돈이 필요하다. 그 당시에 저도 돈이 없어서 왜냐하면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축해놓은 건 전부 다 대학교 입학한다는 거에 전부 다 송금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솔직히 가진 게 없었거든요. 빈털터였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집에다가 뭐냐면은요. 이사소통 잘 안 해도 수학 못하지만 야 여동생 또 민서 돈 필요해. 집 쫓겨나. 그렇게 소화했거든요. 그 부모님 뭐냐면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또 친구분한테 돈을 빌리시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영상 봤어요. 돈 빌려달라고 친구분들한테.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영상 하셨는데 솔직히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돈 빌렸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아주 어렵다라고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 화났었죠. 제가 방에 들어가서 뭐쾅 닫고 그냥 혼자 고민했었죠. 저 예전에 그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의 남친구가 있는데 예전에 그 친구하고 만약에 저는 학교 다녔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동안 저 같이 저는 그다음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왕따 했어요. 왜냐면 저는 장애인이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네. 벙어리 수급자라 하나.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친구가 한 5, 6학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때 비밀로 부모님이 농이라면 하지 말라고. 그 친구한테 같이 학기에 그리고 사귀었죠. 사귀었던 그 친구가 있는데 제가 나이가 26살 때, 그 친구 26살 때, 그 친구를 회사 다니고 있었어요. 저 지금 보면 저는 솔직히 빈털터리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내 생각할 때 그거 돈 거래, 친구는 돈 거래하면 친구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예전에 뭐 대화한 적도 있어 그 친구하고도. 그래서 손 전화하기 어려워서 어떡할까 고민하는데 결국은 전화하게 됐었습니다. 왜냐면 여동생이 정말 저한테 그 당시에 정말 중요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자랐을 때부터 수화로 여러 가지 맡겨놓고 여동생 책임을 주고 여동생이 부모님의 모든 걸 맡아주고 저한테 정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애정하는 그런 데서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한테. 그래서 친구한테 약간 눈물 흘리면서 관계가 끊기면 어떨까 걱정을 갖고 전화했던 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 76만 원 필요해. 지금 좀 빌릴 수 있겠냐? 친구가
알아서 보내줄게. 그래 그게 이유 설명 필요 없어요. 그 이유도 안 물어보냐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아 저기 정말 고맙다고 전화 끊고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제 통장에 76만 원 입금했다는 말 듣고 제 여동생한테 보내줬었죠 그때. 전화를 받더니 여동생이 받더니 확인했다고 전화 와서 확인해서 여동생 고맙다라고 말하죠. 전화 끊고 나서 정말 저는 폭발해버렸어요. 빨아가지고. 왜 어릴 때부터 우리 둘 키워주실 부모님들 저 태어날 때 왜? 그 키워주는 분은 왜 낳았냐고. 통역은 다 우리한테 맡겨놓고 우리 키워주지 못하고 부모님들 여동생이 전부 다 부모님에 대해서 오히려 케어하고 우리 어린 부모들을 케어하고 성인 됐는데도 성이 아니잖아요.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어머니한테 화를 내려고 솔직히 방에서 문을 쾅 열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중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농인이시기에 문 연 소리 못 들으셨죠? 그 어머니 그 기도하는 모습 보고 좀 쭉 기다렸다가 기도 끝나고 나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수화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수화의 내용이 보였어요.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힘듭니다. 저희 딸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집에 쫓겨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학교 다니기 어렵습니다.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가정 모두가 힘듭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수화가 보이는 거죠. 저는 갑자기 깨달았었죠. 멍해진 거예요. 저는요, 저 지금 말하면서 저는 저를 바라보고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조용히 문을 닫고 방문을 닫고 집에 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쓰고 계속 울었어요. 한 6시간, 7시간 정도 같은데. 저는 그때 깨달았죠. 그부터 시간이 흘렀죠. 동생한테 동생에서 수학 배우고 싶다. 그때 깨닫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오빠가 아마 27살이었을 거예요. 그때 아빠 갑자기 대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7살에 대학을 가고 싶다. 그게 뭐야? 라고. 이제 돈 벌기 시작한 나이인데 저는 그때 센터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오빠가 27살 때 대학을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 한번 해봐. 한번 도전해봐.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대학교에 다닐 학비가 없었어요. 오빠가. 그래서 제가 월급으로 받은 돈을 반은 집 생활비로 주고 또 반은 오빠의 학비로 보태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갑자기 오빠가 수학 알려줘. 나 수학 배우고 싶어. 수학 알려줘. 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아니 정말 뻔뻔하네. 옛날에 계속 이제 부모님이랑 수학을 소통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수학을 배우겠다고? 정말 짜증이 났어요. 그때 제가 센터에서 일했을 때였어. 수학통역센터에서 일했었을 때였어요. 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동아리에 수어 동아리를 가입을 했더라고요. 또라이죠. 수화를 못하는데 수어 동아리를 만든다고? 그 동아리 가입을 했다고? 그냥 배우고 싶어서 그때는. 아니 수화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래 친구 한두 명 정도 데리고 오겠지 생각했는데 그냥 무슨 조직처럼 진짜 여러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 명 다 홍보해서 데리고 왔었죠. 진짜 여러 명을 데리고 와서 저희 센터가 가득 찰 정도로 농인분들이 못 오실 정도로 그 방 안에 가득 차게 한 20-30명의 조직을 끌고 와서 수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대학교에서도 저희도 수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런 수어 동아리 활동을 보고 한 2-3곳에서 그런 연합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어 동아리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때 아마 수어 경연대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수어 경연대회 아마 그때 상을 탔지? 떨어지지 않았나? 아니야. 그래. 2등. 은상. 저 은상 받았어요. 은상. 뭘 떨었다고 그래요? 저는 떨어진 줄 알았어요. 경연대회 보지 않아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막 저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만
네, 운상 받았습니다. 네, 그런 거 네. 같네요. 아, 생각해보니 그런 거 제 자랑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네요. 예. 제가 잘해서 수영경대 은상 받았습니다. 오늘 강연하게 장연하는데 이게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강연하면서요. 지금 그때 서울을 배우고 나서 지금 부모님하고 이제 소통하고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매일 합니다. 어머니하고 매일 영상으로 어머니 맨날 잔소리 하시죠 저한테 잔소리 이러는데 뭐 예전에는 잔소리해서 그냥 수학이 나쁘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커가면서 어머니하고의 다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제가 나빴던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네, 지금은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제 행동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어머니 사랑해요. 이거 카메라 나가지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을까요? 한 7분 남았다고 하시네요. 제 강연이 거의 끝나가기 전이긴 한데 일단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 벌써 강연이 끝날 시간이 되었네요. 한 7분 남았다고 하니 일단 이제 코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앞에. 그리고 이제 코다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코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코다는 농부모의 자녀. 근데 이 자녀가 청인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구아인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꼭 청인 자녀만 코다라고 부르는 건 조금 어렵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모습의 코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을 때 농인 부모 그리고 농문화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계승을 받았기 때문에 농인 부모의 자녀도 모두 다 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보니 전 아직 젊어요. 제가 도망가고 싶었던 때도 있었고 다 모든 거를 내려놓고 싶었을 때도 있었고 연을 끊어버리고 싶었을 때도 있었고 꼭 저는 근데 꼭 살게 된다면은 농인 세계에서 농사에서 살고 싶어요. 권청인 사회를 봤을 때 이제 저는 뭐 별나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에는 이상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으면은 오빠랑 얘기하면서 그때 뭐 이런 일 있었잖아. 청인 사회는 이런 일 없는데 농사에는 이런 일이 있어. 정말 웃기지 않아? 하면서 깔깔깔깔 호호호호 하면서 울고 웃으며 오빠랑 하루 종일 통화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이 거의 끝났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농부모, 코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코다를 마주볼 기회는 많이 없었어요. 저희 직접 만나볼 기회는 없지만 어디에도 코다가 살고 있겠죠? 여러분 서로 저희랑 통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 두 남매에는 서로 의지하면서 지금도 농사회 안에서 동생은 수학학원 시작하고 저는 농학교에서 교사로 지금 농사회 안에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다 가족은 참 여러 가지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코다와 이 영상을 보시 유튜브는 아니라 진짜 아까 홈페이지 농화방송 홈페이지 방송을 보시는 분들 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만나고 싶습니다. 나중에 꼭 만나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